1.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문제. 오늘은 외국 판결 또는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은 본래 주권 국가가 그 주권의 행사로서 그 주권에 복속하는 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내 질서를 회복 또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국가의 사법작용이 정립되기 전에는 사적인 주체 간의 실력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거나 복수를 수행함으로써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의로운 상태를 실현시켰지만 이제 국가 권력이 확립되면서 그러한 사적 구제는 금지가 되었고 국가가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재판 결과를 강제함으로써 공동체가 합의한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렇듯 재판은 주권의 실현이었으므로 과거에 왕을 주권자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널리 받아들여진 현대에 와서는 재판관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표현된 헌법의 구조에 따라 권력 분립의 구도화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교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대상이 돼야 할 사건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현대 국제사회에서 재판은 반드시 개별 주권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국제기구로 설치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어느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효력이 다른 나라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그와 반대로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재판을 무시하고 국내에서 새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그 주권의 완전성과 불가침성을 관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른 나라가 한 재판의 국내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에게 이중의 위험과 비용을 강요하게 되겠죠. 또한 국제 질서상의 상호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국가의 재판 역시 외국에서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제 질서에 편입된 문명 국가가 이런 입장을 극단적으로 견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나 법 제도상으로는 또는 적어도 법률 문헌상으로는 외국 판결도 존중합니다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이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나아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외국 재판이 어떻게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곧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입니다. 재판 중에는 판결이 아닌 다른 형식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외국 재판의 효력은 외국 확정 판결 내지 그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형식의 재판에 관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강의의 목적상 외국 형사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외국 민사 판결 및 상사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제에 따라서는 상사 판결을 민사 판결과 구분되는 별도의 범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형사 판결의 경우 일정한 외국의 형사 판결에 대해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인정하는 것, 소위 소극적 효력과 외국 형사 판결의 국내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 소위 적극적 효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국제협약과 유엔 모델 협약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와 각종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을 통해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국제사회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세계 경제 체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상품, 자본, 노동력 등의 요소가 역동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활동의 결과로 각 국가의 부, 즉 내셔널 웰스가 형성되고 국민들의 생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은 이제는 어느 한 국가가 국내법으로 자신의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거래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 등의 방법으로 법정을 선택하는 포럼 쇼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사회의 각 국가들의 법정은 세계의 공개된 경제시장, 즉 포럼 마켓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국가의 법정이 공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선택되지 않게 되면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강요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이런 현상은 간접적으로 그만큼 세계의 거래 주체들이 그 국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현실을 적시하여 외국 재판을 승인하는 근거도 주권 간의 상호 존중이나 국제 예양보다는 국제거래의 증진, 이중소송 방지를 통한 소송 경제, 국제적으로 모순되는 판결의 지양, 나아가 재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보고 승인의 대상도 실질적으로는 외국 재판이 아니라 외국 재판에 의해 확정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 관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을 희생해 가며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마치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당사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적 이익에 손상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제기가 됩니다. 2. 대한민국 법상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제도 개관. 다음으로 대한민국 법상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제도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217조 그리고 217조의 2의 기준에 따라 효력이 인정돼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판결이 자국 내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는 해당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르겠죠. 그렇지만 외국 판결에 대해 전혀 아무런 효력도 부여하지 않고 국내에서 새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겠지만 한편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 판결이 국내 판결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주권 개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판결에 대해 승인이라는 관념을 통해 국내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집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국내 법원에서 집행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외국 판결이 일정한 승인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일정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외국 판결의 승인을 위해 별도로 승인 판결이나 기타 확인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판결은 집행력을 제외하고는 기판력을 포함한 판결로서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국내에서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국내법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 판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추이는 집행국 내에서 집행력을 취득하는 절차, 집행국 입장에서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되겠지요. 이 절차를 간이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집행력 부여 절차를 생략하려는 시도, 집행력 부여 단계에서 검토되는 예외적인 거부 사유를 줄여나가는 시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 승인 방식을 취하는 경우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 판결이 존재하는데 다시 같은 소송물에 대해 국내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외국 판결에 대해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제소에 대해 기존 외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소에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 제소된 재판 절차에서 소송물이 같은지 선행 외국 판결이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이 심리되겠지만 이것은 외국 판결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2조에 따라 외국 도산 절차에 대한 승인은 국내 법원에 의한 별도의 결정을 요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지원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이루어지는 외국 도산 절차에 대한 승인이며 외국 판결에 대한 승인과는 구별이 됩니다. 즉 외국 법원이 외국 도산 절차에서 한 면책 결정, 회생계약의 인가 결정 등과 같이 채무나 책임을 변경 소멸시키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령 외국 도산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외국 판결의 승인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집행 판결은 외국 판결의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해야 하는데 이는 외국 판결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전면적인 재심사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즉 외국 판결의 이유가 합리적인지 그 사실 인정에 이르게 된 증거의 체부나 증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 등은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질 재심사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며 외국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한편 집행 판결을 구하는 외국의 재판이 확정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거나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따라서 집행 판결의 단계에서 외국 판결의 내용이 옳은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더라도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결국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그 주장의 당부를 재차 심리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 판결을 기초로 집행을 허용하되 다만 그 판결의 강제 실현이 허용돼도 좋은지에 관해 최소한의 심사를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 실현 요구와 국가 주권의 일부로서 독점적 배타적인 강제 집행권 행사를 조화시켜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3. 외국 판결이 승인되기 위한 요건. 외국 판결의 승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판결이 승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제217조에 규정된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로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일 것. 이것을 이른바 확정 판결 요건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당해 국가가 승인 대상 판결에 관해 적법한 국제재판 관할을 가질 것, 이것을 국제재판 관할 요건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적법한 송달 등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됐을 것, 이것을 송달 요건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그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이것을 공서 요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서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이것을 상호 보증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확정 판결 요건입니다.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입니다. 즉, 먼저 외국 법원의 판결이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신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상호 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이면 충분하고 상호 신문의 기회가 실제 부여됐는지 여부는 판결의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승인 요건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방어권 문제, 방어권 보장의 문제로서 검토하면 충분합니다. 법원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기관이 한 결정은 판결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승인 대상인 외국 법원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 또 각종 위원회의 결정, 이것은 그것이 관련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을 명하거나 변경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중재에 대해서는 외국 중재의 승인 집행의 문제로서 별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뉴욕 컨벤션이라는 이런 협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의 법제에 따라서는 재판이 전문 법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경우 배심 또는 참심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바, 이런 경우에도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법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전문 법관이 아닌 신문관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고 속단할 것은 아닙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은 우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이행 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이나 이른바 confession judgment처럼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채무 승인 판결 등은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별도의 강제 집행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행 판결이나 일정한 확인 판결의 경우 집행력 있는 이행 판결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집행을 허가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판결 확정 후 일정한 국내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확인 판결, 예컨대 혼인무효 판결, 친생부인, 인지 판결, 집행을 예정한 이행 판결이지만 외관상 집행 가능성을 긍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행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인 대상 판결은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소 중에 있다든지 또는 가집행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의 재판 절차가 마쳐져서 더 이상의 불복 방법 없이 확정된 이상 그 후에 예컨대 재심 등의 절차가 개시되어 다투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경우에도 승인이 가능한데
어떤 재판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는 그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전처분이나 재판 도중에 이루어지는 결정 등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간 판결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건으로 국제재판 관할 요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대상 판결이 이루어진 국가에게 우리나라, 즉 승인하는 국가의 국제재판 관할 배분 기준에 맞는 적법한 국제재판 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할 수 없는 국가에서 이루어진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할을 간접 관할 또는 승인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어느 국가의 법원이 섭외적 사건에 대해 심리하면서 스스로 재판할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를 직접 관할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 승인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재판을 한 국가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를 간접 관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접 관할과 간접 관할의 구분은 관할의 전부를 판단하는 법정지국 법원의 입장에서 본 구분인데, 원칙적으로 양자는 동일한 관할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국제재판 관할 판단의 기준에 관해 제217조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승인을 구하는 판결을 한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에 관해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국제재판 관할은 국가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것이며 개별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송달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을 요합니다. 이것은 송달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즉 적법성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질 것, 적시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어권의 보장에 의미가 있으므로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한 송달, 실제 송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경우 송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은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비록 송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소송에 응한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목적은 달성이 됐으므로 실제 송달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지만 스스로 소송 절차에 출석해 변론하였다면 송달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적법 송달에 대해서 해당 소송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 유법으로 변론을 했지만 이의가 배척된 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이 별도로 판결의 사치에 해당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여전히 송달 요건은 충족이 된다고 이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 응소기간이 60일임에도 20일로 정한 소환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고, 피고는 관할이 없다고 보아 응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규정한 송달의 방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던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에 대해 기일 소환장을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가 본래의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 판결을 선고한 것이 설령 법정지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거나 피고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사건 왜곡 소송에 응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즉, 법정지법상 승인되는 송달 방식이라 하더라도 우편함에 소장을 넣는다든지 또는 현실적인 방어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해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서울고등 판결도 있습니다. 송달 방식에 관해서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이나 기일 통지서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 경로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송달을 국가에 의한 재판권 행사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 법에 허용된 일정한 방식에 엄격하게 맞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특정 외국과 사이에 양자간 사법 공조 협정 등을 통해 송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의 문서의 회의 송달에 관한 협약, 이른바 보통 헤이그 송달 협약이라고 하죠. 이러한 헤이그 송달 협약이 있습니다만, 이런 국제적인 협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국 간의 일괄해서 송달 방식이나 효력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3일 헤이그 송달 협약에 가입해서 그 협약이 2000년 8월 1일 발효가 됐습니다. 헤이그 송달 협약 가입국 간의 송달은 이 송달 협약에 의한 방식과 외교 경로를 통한 관할법원 촉탁 방식이 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의 국제민사사법 공조 등에 관한 예규 중에는 외국 관할법원에 대한 송달 촉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송달 요건의 해석에 관해서는 문헌 그대로 엄격하게 송달에 있어서의 하자로만 해석하는 견해와 이것이 단순히 송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소송 개시 시점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확장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확장을 해서 일반적인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절차적 공소에 관한 이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이 요건은 송달을 중심으로 소송 개시 시점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의 제한에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소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 요건의 의의 및 판단 기준입니다.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확정 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외국 판결까지도 승인국 법에 의해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그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켜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앞서 본 실질 재심사 금지의 원칙은 외국 판결이나 또는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는 외국 판결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재심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 송달 요건 등을 보면 객관적, 절차적, 외관적인 측면에서 쉽게 판단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요건은 그 외국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를 해보아야만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의 대상이 판결의 주문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이유 중의 판단이나 심리 중에 제출된 증거자료, 당사자의 재판 진행 방법, 예컨대 판결의 사치
공소까지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공소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필요하면 스스로 사실관계나 재판의 경위 등에 대해 독립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거조사나 심리에는 그것이 소송물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점을 우리 법관으로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내용은 우리의 공소에 반하는 외국 판결의 집행으로부터 국내법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는 다소 구별이 되고 국제사법 제10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걸 함께 포함해서 공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이 규정하는 소위 국내적 공소, 즉 Internal Public Policy 또는 Domestic Public Policy와는 구별되는 그보다 좁은 국제적인 공소, 즉 International Public Policy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승인을 구하는 외국 판결이 우리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공소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심령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 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 및 외국 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판단에는 당해 사안과 승인국 간에 인정되는 내국 관련의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내국 관련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승인국의 공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외국 판결의 내용이 국내법의 본질적 원칙과 다소 괴리되는 경우에도 승인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17조는 그 확정 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공소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 위반이 되는 것은 그 내용에 착안하는 것은 물론 절차에 착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실체적 공소와 절차적 공소로 구분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체적 공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체적 공소의 사례로 예시되는 것은 우선 소위 손해보전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또는 미국 1914년 클레이턴 액트 제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삼배배상, 기타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승인국의 법 질서상 손해배상이 본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전보 내지 손해에 대한 공평한 부담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실제 손해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과다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은 실체적 공소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배상이 과도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징벌적 배상 등 우리 법이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배상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어떻습니까?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입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이른바 코먼로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인데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 형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공소양속에 반할 수 있다라는
예전에 하급식 판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1년 3월 29일 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정을 통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 즉 3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징벌적 배상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으로는 특허법 제128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등은 그 규정 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일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문은 단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거나 손해 전보를 위한 상당한 배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을 확장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손해 보전 외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 판결이나 중재 판정이 그 증거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 또는 3배의 배상을 명하였다고 해서 실손해의 전보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초과하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그 자체가 우리 공세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결국 승인 집행을 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책 목적이나 금액 등 모든 면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공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징벌적 배상을 명한 우리나라의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 집행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다수 입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손해배상 체계는 손해 발생 전의 상태로의 회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입법 행위의 유형에 불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한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외국 판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당연히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심리 결과 손해배상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외국 판결 전체의 승인 집행을 거부할 것인지 승인국의 입장에서 승인 가능한 한도에서 부분적으로 승인 집행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데 금전채권은 대체로 가분적일 것이므로 부분적인 승인은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개정민사소송법 217조 2 제1항은 명문으로 일부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재판을 했더라면 인정했을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재판 시 인정했을 금액을 얼마나 초과하면 공서에 반한다고 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국내 재판 시 인정 가능한 금액과 외국 판결에서 실제 승인되는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결로 하면은 3천만 원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 판결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판결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2천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그 외국에서 하는 판결을 무시하고 그건 무효로 하고 집행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판결할 수 있는 3천만 원만 집행이 하느냐 하면 그 말 뜻이 아니고 그 외국에서 판결한 5천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판결할 수 있는 3천만 원보다 현저히 초과가 됐다라면은 공소양속이 위반돼서 집행이 될 수 없지만 5천만 원 정도는 우리나라 공소양속에 비춰서 인정이 될 수 있다 하면은 그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될 수 있고 그 3천만 원과 5천만 원 사이에 2천만 원 갭 때문에 그 외국의 판결이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을 다소 높게 함으로써 판결에서 명한 내용의 빠른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 이율과의 편차가 과도하다면 실체적 공소에 위반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해 복리로 계산할 것을 명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오래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최고 이율 연 25%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공소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법정지가 속한 사회의 법감정이나 경제질서에 좌우되는 바가 이 자료의 경우는 큰데 이것이 승인국에서 보기에 과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로 승인국의 일정한 유형의 이자료 액수나 그 상한을 미리 법규로 정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런 제한이 과연 국제적 공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 중에서 우리나라 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의 조절적 기능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일부 승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민사소송법 제217조 2 제2항은 손해배상 등에 관한 확정재판의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 과정에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보수, 기타 소송 비용이 과도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판결이 국내 관할 규정을 위반했거나 중거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중거법상 적용되어야 할 법규를 명백히 무시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공소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인도적 범죄, 침략전쟁의 부인, 침략전쟁 가담자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 이런 국제적인 강형법규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공소를 위반한 경우라면 그것을 이유로 승인국의 실질적 공소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강형법규 위반이 곧바로 공소 위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강형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한 경우 국제적 공소 위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대법원은 국내 판결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외국 판결의 경우에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 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